안녕하세요. 주말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 책 읽어봤나요? 솔직히 읽어본 사람 많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토지는 전체가 20권으로 된 아주 긴 대하 소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감히 토지를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도서관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이 토지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예쁘게 생겨서 읽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어요. 이 토지는 나온 지 오래돼서 엄청 낡았을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2023년에 새롭게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양장본으로 된 책이 좋더라고요. 뭔가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밀레 서재에도 보니까 토지가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한번 토지를 끝까지 완독을 해보자. 청소년 시절에 1권 정도까지 읽고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만둔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12월 중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벌써 7권을 읽고 있어요. 책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이런 속도라면 올해 상반기에는 20권까지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끝이 무엇일까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토지 일부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내용인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토지는 또 워낙 긴 이야기니까 더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간단히 줄거리를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토지는 총 5부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4권까지가 1부, 5권부터 8권까지가 2부, 9권부터 12권까지가 3부, 13권부터 15권까지가 4부, 그리고 16권부터 20권까지가 5부, 이렇게 총 5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부는 다 읽었고 2부를 읽고 있는 셈인데요. 각 부를 읽을 때마다 줄거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부를 읽은 지 좀 지나긴 했는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고 세세한 줄거리를 원하고 이 영상을 본다면 그런 기대는 넣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토지 1부의 줄거리 정리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189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장소는 경상남도 하동 평살이라는 마을이에요. 토지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에 대한 정리만 해도 한나절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을에는 최참판댁이 있는데 가장 잘 나가는 이 마을의 최고 부잣집입니다. 이 집에 가장인 최치수가 있고 최치수의 아내가 별당아씨, 그 어머니가 윤씨 부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최치수와 별당아씨 사이에는 딸 최서희가 있습니다. 최치수는 상당히 염세적인 인물이에요. 말도 없고 권위적인 것 같으면서 크게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냉혈한으로 나옵니다. 이 최참판댁에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데 부천이라는 종놈이 별당아씨하고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구천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윤씨 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최참판 댁에서 자주 가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우관 스님이에요. 윤씨 부인이 어느 날 절에 갔는데 우관 스님의 남동생인 김계주라는 사람이 윤씨 부인을 겁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기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최참판 댁에 거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절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구천이인 거죠. 김계주는 동학논미운동의 선봉장에 선 사람이었는데 동학논미운동을 하다가 죽었고 구천이는 엄마를 찾아서 이 최참판 댁에 와서 하인으로 지내다가 별당아씨랑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야반 도주를 도운 사람이 바로 윤씨 부인이에요. 자기 자식인 구천이에 대한 미안함, 감정, 그런 등등 여러 생각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겠죠. 윤씨 부인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구천이를 가진 이후로 아들인 최치수하고도 멀어졌거든요. 어렸던 최치수는 영분도 모른 채 갑자기 변한 엄마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고 그때부터 차갑게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최치수는 구천이가 윤씨 부인의 아들이란 걸 알았을까요? 처음엔 몰랐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껏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가 도망가고 최치수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강포수라는 사냥꾼과 함께 구천이 사냥을 나갑니다. 총을 가지고 말 그대로 구천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잡지 못했고 구천이와 별당아씨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개고생만 하다가 별당아씨는 나중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리고 또 평사리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용과 공월선, 용이와 월선이입니다. 둘은 말 그대로 정말 애끓는 사랑을 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월선이 엄마인 월선네는 무당인데 그래서 용이 집에서는 무당 딸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강청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후에도 용이는 월선네를 잊지 못해 장날이면 읍내로 나가서 월선이를 보러 갑니다. 그런 용이를 보고 강청댁은 노발대발 화를 내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강청댁이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꼴보기 싫은 면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책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민혜와 칠성이 부부도 있는데 이민혜는 예쁜 얼굴에 좀 여우 같은 여자입니다. 이 이민혜도 중요한 인물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김평산이라는 아주 나쁜 XX도 나오는데 몰락한 양반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가 양반인 줄 알고 아주 놀고 먹는 논팽이 같은 놈이죠. 김평산의 아내인 하만댁만 참 불쌍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만댁이 불쌍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김평산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만댁만 집안일에 애들 키우고 호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죠. 그런데도 자기는 중인 출신이라고 양반인 김평산한테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김평산과 하만댁 사이에는 아들이 2명 있는데 거복이와 한복입니다. 한복이는 착한데 거복이는 아주 망나니 같은 애예요. 제 아빠를 닮았거든요. 김평산이 아주 위험한 일을 꾸미는데 바로 최참판댁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거냐면 최참판댁에 귀녀라는 여자 노비가 있는데 그 귀녀도 노비로 태어나서 현실에 불만이 많은 아주 위험한 여자였어요. 김평산이 귀녀에게 아이를 임신시킨 다음에 최치수의 아이라고 속이려는 건데 그럼 귀녀를 누가 임신시키냐? 바로 이민혜의 남편인 칠성이입니다. 그래서 김평산, 칠성이, 귀녀 이 세 사람이 공범인 거죠. 김평산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데 바로 최치수를 살인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치수는 김평산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 정신이 좀 이상한 또출래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요. 하지만 윤씨 부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임신을 한 귀녀에게 그 누구애냐며 물어보고 그래서 귀녀는 최치수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윤씨 부인은 이게 거짓말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최치수는 병이 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서희 이후에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윤씨 부인은 귀녀를 취조를 해서 김평산과 칠성이가 공범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김평산과 칠성이와 귀녀는 최치수를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 귀녀의 아이는 어떻게 됐냐? 아까 강포수가 나왔었죠. 이 강포수가 귀녀를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그 귀녀의 아이가 사실 칠성이가 임신시킨 게 아니고 강포수의 아이예요. 강포수가 너무 귀녀를 좋아해서 한번 이렇게 사랑을 했거든요. 그렇게 강포수는 귀녀가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하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고 귀녀가 죽은 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홀로 떠났습니다. 김평산이 사형을 당하고 하만댁은 자살을 했어요. 이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고 또 남녀의 차별도 심했어요. 남편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면 아내도 같이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하만댁은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합니다. 우리 불쌍한 하만댁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갔어요. 그러면 칠성의 아내 이민혜는 마을을 떠나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다시 평사리로 돌아옵니다. 이 보기와는 달리 엄청 억척스러운 여자라서 꿋꿋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용이하고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갖게 돼서
용이랑 또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홍이, 이홍입니다. 그렇다고 용이가 뭐 이민혜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했다거나 또 사랑했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동진이라는 인물도 알아야 합니다. 양반인데 최칠수하고는 뭐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신분제의 모순을 느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동진의 아들인 이상현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2부에도 계속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길상이와 봉순이도 알아야 하는 인물이에요. 길상이는 고아로 태어나서 우관스님 밑에 있다가 최참판 댁의 노비로 오게 돼요. 엄청 충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약간 범상스러운 인물입니다. 봉순이도 최참판 댁의 노비인데 서희보다는 나이가 약간 위로, 그래서 거의 자매처럼 지내는 인물이에요. 서희와 길상이, 봉순이는 삼각관계예요. 봉순이가 길상이를 좋아하는데 길상이는 서희에게 마음이 있어요. 서희 마음 어떨까요? 그건 책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조중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놈인데, 이 조중구는 누구냐면 좀 복잡한데 윤씨 부인의 엄마인 조씨 부인의 형제인 조연감의 손자인 아주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화파인데 나중에 친일 활동을 하는, 출세를 위해서는 간도 쓸개도 다 내빼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언제부턴가 조중구가 최참판 댁을 자주 드나드는데 최칠수가 죽은 후에는 자손이라고는 서희밖에 없는 이 집안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호열자라고 하는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참 많은 인물이 죽어요. 갑자기 주위 인물들이 막 우수수 죽어서 좀 놀랐습니다. 윤씨 부인도 죽고 강청댁도 죽고 또 문희원, 또 노빈, 김서방 등등, 이게 전환점이 돼서 윤씨 부인이 죽은 후에 조중구는 몇시구나 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내와 자식까지 데려와서 거의 최참판 댁을 자기가 먹게 됩니다. 그렇게 조중구가 최참판 댁에 살면서 저지르는 만행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아주 화가 날 거예요. 이렇게 점점 조중구의 입김이 세지고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진 서희는 최측근 일행과 함께 간도로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이때가 아마 1907년이었을 거예요. 이때 서희랑 같이 간 사람이 김은장이라고 하는 고지식한 양반이 있는데, 그 김은장하고 또 용이, 그리고 월선이, 이민혜랑 그 자식인 이미하고 홍이, 그리고 길상이, 그리고 이동진의 아들인 이상현, 또 용이 친구 영팔인의 가족, 이렇게 같이 떠나게 됩니다. 원래 봉순이도 가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서 가지 않습니다. 길상이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또 서희를 좋아하는 길상이에 대한 그 마음을 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불쌍한 봉순이. 이렇게 평사리를 떠나는 내용까지가 이 토지 1부의 내용입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많은 인물과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하려면 밤 새울 것 같아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토지는 꼭 책으로 읽어보면 더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토지의 완독에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리한 줄거리는 원래 내용의 정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2부까지 마저 읽고 또 2부의 정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